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박정호 우리 명지대학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에이펙 이후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런 걸로 본다면 이번 에이펙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예, 한국 경제의 커다란 어떤 뭐랄까요? 큰 발을 내딛는 계기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얻어낸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 세계에서 이제 압도적인 3위의 AI 거버넌스 국가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AI 3위의 거버넌스 국가가 예, 된다. 통상적으로 전 세계 AI 산업에서 그룹핑을 했었을 때 압도적인 1등은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2등이 중국, 그리고 3위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압도적인 3위가 되는 첫 발을 내딛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왜 그렇게 싶습니다. 보세요? 가장 단적으로 바로 이번에 미국에서 밸류체인에서 한국을 가장 결정적인 파트너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블랙웰이라는 그 GPU 이거를 우리나라에 26만 장을 공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돈 주고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즘 그 칩은요. 돈 준다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단적으로 일본과 비교를 했었을 때 일본은 지금 그 칩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발표도 못할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보다 더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희망하는 제스처로 5,500억 달러를 조건 없이 요구했었을 때 40일인가요? 그 안에 반드시 제공해주는 그런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국가에는 그런 중요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한국에게는 그 칩을 26만 장을 공급해 주기로 얘기하고 갔다는 건 가장 중요한 산업적인 어떤 축을 한국을 선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또 깐부치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깐부치킨. 예, 깐부치킨에서 회동했었을 때의 모습은 이재용 삼성 회장과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인데 이 세 분의 조합은 그 AI 스테이지에서 AI 무대에서 이제 본격화될 더 큰 시장인 로봇 시장에서 한국과 밸류체인을 아주 공고히 구축할 것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요, 로봇?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요즘 대만 경제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들 합니다. 예. 대만이 세상의 경제 성장률이 5%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TSMC를 비롯해서 반도체 전후방 협력 회사들이 진짜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근무를 해도 일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2년치 물량을 다 확보했다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너무 부러운 소리입니다만 대만 정부가 올해는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서 세금을 돌려주기로 결정을 할 이런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네. 참 국가가 세금을 돌려준다니 네. 너무 부러운데 네. 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 대만이라는 희대 맛집이 줄이 2년치가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AI는 지금 타이밍 싸움이고 지금 과감한 투자와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면 이 회사는 밀려나는 것이고 그 국가도 밀려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맛집에 대기번호 받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다소 TSMC나 이런 대만계 회사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지금은 그걸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대만이 할 줄 모르는 제조 분야, 로봇, 자동차, 나머지 인더스트리는 대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더스트리인 피지컬 AI라고 하는 로봇 시장이 이제 더 큰 시장으로 열려가는 첫 단추거든요. 앞으로 AI 시대는 뭐가 돈을 벌 거냐? 로봇이다. 무조건 로봇입니다. 지금 뭐 LLM 서비스랑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누구랑 파트너를 맺어야 되는데 그 파트너로 양쪽 모든 회사, 삼성은 레인보우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했고요. 현대차는 당연히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미국의 최고의 레인보우와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회사는 제조의 가장 정점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주문하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 진짜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겠다는 결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눈에 하나 띄는 게 그 핵잠수함. 예. 이것도 경제도 중요하니 안보도 중요하니까. 예.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핵잠수함을 안보적으로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특히 이 핵잠수함 문제에서 일본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고 이번에 발끈했던 이유는 경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최근에 일본의 상황은요. 이거 조금만 타이밍을 놓치면 본인들이 다시 제조를 일으키고 싶어도 일으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 직전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제조를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그 제조 생태계라고 하죠. 전후방 밸류체인이 구축이 돼야 그래야 발주가 와도 그게 가동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 일본의 선박을 그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이 2019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2019년. 예, 최근 2025년 최근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이의 기간만 30%가 줄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본은 조선 최강국이었는데 아마 뭐 2차 세계대전 최강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 연말 아마 최초로 전 세계 점유율에서 10%가 안 될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매해 일본의 조선소가 문을 닫고요. 조선 회사들이 문을 걸어 잠그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일본이 이 5,500억 달러를 미국에 전격적으로 시사하고 그리고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선박 수주에서 물량 확보를 받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그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핵잠수함과 관련된 것을 한국이 건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얘기는 한국이 핵잠수함과 관련된 기술 노하우를 전수받고 그거를 직접 개발하고 누가 발주했었을 때 고쳐주고 건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지금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허가라도 득했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조선 산업이 이렇게 붕괴 직전까지 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 미국의 핵잠수함이 68척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두 다 노후화됐어요. 그럼 이걸 다시 개선하거나 새로 건조해야 되는 엄청난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은 많은 기회를 본인들이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한국에게 먼저 기회를 줄 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의 제조 특히 조선 제조 역량을 그럼 미국이 이제는 뭐 케어해주지 않는 거냐 이런 것까지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디젤 잠수함이 강했는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그렇죠. 핵 잠수함은 어떤 능력을 특별히 더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디젤 잠수함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정례적으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고 연료를 다시 벌충하기 위해서 수개월 내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그렇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도 시속 15km/h 정도 수준으로만 운행이 돼요. 시속 15km는 빠른 건 아닌데. 아닌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젤 잠수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근해하고 기껏해야 일본의 영해 정도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작전 수행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은 정말 수개월 동안 지표면에 안 올라와도 되는 그런 역량을 갖춘 거예요. 연료가 충분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전 반경이 사실은 전 지구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속도도 디젤 그 잠수함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전 반경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 이거는 정말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경제와 안보 양측면 모두가 핵잠수함은 중요한 카드였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시진핑 면이 곧 올 거를 뻔히 아는 상황임에도 어찌 보면 굉장히 트럼프의 면을 세워주면서 얻어낼 걸 얻어낸 게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리더십이 워낙 즉흥적이고 갑자기 돌출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요즘은 국제사회가 그렇게 결정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들 하시지만 실제 저도 공공기관에 일해봤던 사람으로서 문구 하나 그리고 어디에서 얘기할지 장소 하나 그리고 발언의 순서까지도 모두 다 사전에 조율되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대면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북한과 중국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핵잠이 필요하다라고
북한만 얘기한 것도 아니라 중국까지 얘기해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트럼프에게 어떤 의도를 확실히 보여주면서 한국의 노선을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국익에 도움되는 것들을 많이 얻어온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네. 이게 다순히 일본이 조선 역량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요 한때 조강 생산 능력이 1억 톤에 달했던 나라입니다. 1억 톤. 네. 근데 최근엔 일본이 조강 생산 능력을 어디로 조정하려고 지금 구조조정 스케줄을 잡아놓고 있냐면 1억 톤이었던 걸 4천만 톤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천만 톤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게 내부 수요가 없어요. 자동차, 조선, 군수산업 전방위적으로 철이 안 들어가는 제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시장이 옛날 상황이 아니고 기업들도 해외에 공장을 이전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제조의 가장 거점이 되는 철강과 전후방 산업의 캐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4천만 톤까지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제조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물건 만들 때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철강을 중심으로 또 제조의 기반을 살려내기 위해서도 이번에 핵잠수함을 비롯해서 미국의 선박, 수리, 보존, 새로 건조하는 걸 일본이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일본이 지금 받아올 자신감이 점점 상실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핵잠수함과 한미의 그 마스가 협력은 상당히 안보나 경제에서 한국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겠는데, 그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하도 말을 바꾸니까 계속 우린 추적 감시를 해야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AI 시대는 결국 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결국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앞으로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이나 원자력 협력이나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아직까지 이거는 굉장히 대비이기 때문에 저도 짐작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인프라를 갖추고 사후 관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까지에 대한 일괄 공정을 다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러시아 회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생산부터 재처리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회사의 전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웨스트하우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원전 회사들은 사실 원전에서 가장 원천적인 부분만 본인들이 계속 가져가길 희망하는 것이지 시공과 사후 관리 이런 거는 이미 현대건설이나 우리 기업들과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기업을. 또. 그렇죠. 네. 우리가 또 워낙 빨리 또 건조를 해주거든요. 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소견으로는 미국의 원전 회사들과 우리가 역할 분담에 대해서 확실히 입장을 정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 편끼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의 원전 회사들과 미국의 원전 회사들이 괜히 싸우지 말자. 그래서 교통 정리를 좀 하고 너희가 원하는 그동안 원전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은 일부 허용을 해주고 대신 수주할 때도 어디는 우리가 들어가고 어딘 니네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같이 또 그 수주에 같이 뛰어들어서 우리가 그 200억 불 매년 투자하는데 거기 웨스팅하우스 지분도 사고 나중에 투자할 때 같이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너무 좋을 텐데 아마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단 하나 여기서 좀 논의 안 되는 것들이 아쉬운 게 있는데요. 이 에너지 부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AI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시 한국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그 GPU를 26만 장을 받아오면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도 더 광범위하게 건립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학습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의 AI 강국이 되려면 그걸 뒷받침할 수 전기가 있는 있어야죠.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건립해야 되고 그렇죠. 그 부지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2019년도에 데이터 센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요. 우리 도시국가에서 AI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를 더 지을 공간도 없고 전력 수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해서 국가 차원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5년의 어떤 교섭 기간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찾았냐면
국가 내에서는 그 금싸라기 싱가포르 땅에는 어디다 할 수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의 두 지자체와 협정을 맺어서 이건 국가도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한 다음에 싱가포르이 AI 산업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거든요. 5년 동안 협상한 겁니다.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의 싱가포르이 예. 데이터 센터를 네. 네네. 그리고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망도 일부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AI를 가장 리드할 수 있는 공간은 어쩔 수 없이 서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수한 연구소, 대학 그리고 대학 기업 본사들이 많이 서울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보다도 컴퓨팅 파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 수급이 많아져야 되고 데이터 센터 건립할 부지가 필요한데 서울 내에 지을 수 있는 여지는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워낙 지금 주택 공급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가장 비용 효율적인 건 서울에 근접한데 그걸 건립해야 전력 유실도 덜 할 것이고 전력을 송배전하는 설비도 덜 투여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경기도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외국 전례를 보면 어떻게 되냐. 아주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가 양보해서 그걸로 인한 수혜는 서울 시민이 본다. 이 소리가 나오기 십상이에요. 지금도 대표적으로 강원도나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 경기도 가까운 그쪽 지역에는 뭐 지금 용인에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해야 되고 예. 반도체 쪽에는 또 물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걸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수력발전 댐을 더 짓는 거에 대한 논의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또 수력발전을 더 짓는다고 하면 우리 고장의 또 상당 영토가 또 수장되는데 그럼 우리는 땅을 내준 건데 그걸로 인한 수혜는 왜 용인시가 보고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가 보냐. 우린 뭐냐.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26만 장 받았다는 걸로 세레모니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 어디다 설치할 거고 그 전력은 어떻게 수급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을 빨리빨리 내놔야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를 얻어 건립할 건가, 거기에 맞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렇죠. 그럴 때 서울에서 하지 못한다는 건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범주고요. 미국이나 중국도 다 서울 같은 도시에서 이걸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협의도 하고 또 지자체 간에 양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 논의조차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 이게 필요하다. 또 하나는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중국이 절대 우위를 가지니까 기술에서 야 미국에서는 더 이상 중국 기술 못 쓴다라고 하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있는 중국 그 태양광 회사들을 사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지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하면 이거 빨갱이 에너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재생 에너지를 못하면 또 아리백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온 겁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이 그 당시에는 일본의 경제 성장을 누르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어부지리를 했던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중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에너지 인프라의 산업망을 교란시킨다는 내부적인 미국 입장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태양광이나 에너지 설비는 국가 기간 산업망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잠재적 적성국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잠재적 적성국의 인프라에 의존하는 형태로 구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또는 미국과 가까운 서방 국가들은 중국산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락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투자를 준비해왔던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기회가 분명히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단가 차이가 너무 커요. 그쪽은 워낙 규모감 있는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한국산을 좀 쓰고 또 한국에서 제공했던 인프라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동하는 그 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해당 국가의 보조금이라든가 정책적 뒷받침이 조금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풀어야 될 좀 숙제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정책 변화 그리고 에너지 수급망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단 그렇게 서두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여러 미국 내 연설들을 들어보면 어떤 맥락의 연설들이 많으냐 하면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뭐라고 그건 선거니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왜 중국에게 에너지 패권을 내주고 있냐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터가 동력의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공급 사슬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희토류와 희소금속이 상당히 많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1등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 중에 하나는 에너지 패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석유를 중심으로요. 페트로달라와 전 세계 1등 산유국. 그렇죠.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스스로 위축시키고 그리고 희토류의 제왕이 된 중국에게 희토류에 의존되는 전 세계 에너지 생태계를 더 구축하도록 미국 정부가 그런 산업에 보조금을 준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미국의 보수 학자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에너지부 장관 보면은 셀가스 회사 사장이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마침 그 말씀이 나오셨으니 얘기니까 희토류 문제가 역시 중국의 강자임이 드러났고 맞습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G7에서 안 되겠다. 우리 호주 G7도 우리가 호주에 있는 희토류, 캐나다 희토류 뭔가 우리도 좀 열맹을 맺어보자라고 하는데 이 희토류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죠? 사실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를 그나마 잘 구축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도 전 세계에서 희토류를 가장 많이 수입해서 써야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미국에 했던 바와 비슷하게 한국에게도 희토류를 통제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뼈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희토류에 대한 제3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국가 차원에서 또 기업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또 중국과 가격 경쟁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했었을 때 단가 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예. 중국은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그 근로기준법 그리고 환경 관련한 규제 이거 다 무시하고 가장 환경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자원을 채굴하고 정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가에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도 많이 늘어났죠. 또.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진짜 그걸 생산하는 근로자에게 아무 보호 장비 거의 안 준다시피 하고 환경에 대한 다시 정화 장치나 필터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산하는 부분도 분명히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의미 있는 국가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원성을 그냥 묵살할 수 있는 국가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희토류는 다른 나라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국만큼 감내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를 아직은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많은 로봇이 결국 투입되겠군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그래서 희토류가 아니라 아예 다른 자원으로 똑같은 성능과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는 신물질이나 다른 거를 찾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뭐 또 다른 과학의 영역이니까요. 네. 자, 또 하나는 결국은 AI 시대가 오면 과거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으로 결국 세계가 움직였다면 지금은 결국 이제 저궤도 위성과 5G, 6G. 네. 그다음에 이 해적 케이블로 오는 것이 싱가포르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한국이 형편없이 적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에 대한 세계적인 투자도 일어나야 되고 저궤도 위성하고 한국의 5G, 6G가 또 결합하면 사실 통신망이 있어야 뭐든지 움직이니까 로봇이든 뭐든 예. 여기 통신망이 있어가지고 뭔가 세계적인 투자가 일어나면 우리가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귀감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라는 가장 어려웠던 시점에 그때 DJ께서 그 우리나라 구국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해주거나 한국 경제 미래에 조언해줄 사람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만나셨거든요. 그때 대표적으로 만난 사람 중에 바로 손정희 회장이 있습니다. 한국 게임에서 일본에서 가장 큰 부자이니까요. 그때 손정희 회장에게 한국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손정희 회장이 내가 세 개를 말하겠다. 세 개 하면서 세 개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도 브로드밴드, 두 번째도 브로드밴드, 세 번째도 브로드밴드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초고속 인터넷망.
이제 IT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는 산업이 되는데 그 산업이 발달하려면 도로부터 깔아줘야 되고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기업들이 뭘 해도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거기에 투자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초고속 인터넷망이 또 필요합니다. 통신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는 데이터를 쓰는 게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요. AI가 쓰고 로봇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는 실시간적인 데이터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율주행을 하는데 자율주행이 데이터 처리가 지연돼서 3초 늦어졌다? 사고 납니다. 공장에서 3초 지연됐다? 천문학적인 손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적인 데이터 처리와 정확도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6G도 당연히 필요하고 일부 데이터 처리 용량을 분할하기 위해서 저궤동 위성을 통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투자가 필요한데요. 그중에 하나 조금 아쉬운 건 이것도 역시 국가 기관망이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저렴하고 안정감 있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느냐는 국가의 경제의 튼실한 축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철강과 비슷하게요. 그런데 지금 저궤도 위성을 바탕으로 한 전 세계 인터넷망을 미국의 스타링크를 비롯해서 이런 곳에서 거의 아마존하고 독보적으로 제공한다. 만약에 그쪽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요금 올리면 속수무책 당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준조세 형태로 미국에 내는 돈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미 있는 수준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들은요. 오늘은 토마토TV에서 지사님 만나 뵀으니까 토마토TV 같은 경우도 아마 법인을 접기 전에는 피할 수 없는 코스트가 두 개예요. 하나가 세금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서버 이용료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서버 없이 회사 운영 못 하거든요. 그런데 뭐 토마토TV는 서버를 어디 거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존 거 쓰는지 MS 거 쓰는지 결국 미국 회사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매달 준조세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의미 있는 법인격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에게 매달 과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레이어가 계속 늡니다. 개인들은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 드라마 보려고 해도 OTT 가입해야 되죠. 넷플릭스 가입해야죠. 그렇죠. 인스타그램 해야죠. 그렇죠. 유튜버 해야죠. 네. 이제 AI도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적에서 인터넷망도 넌 어디 거 써? 나 스타링크 거 쓰는데 테슬라에 또 내고 있고 아니면 스페이스X든 어디든 간에 또 내고 있다? 야, 너무 달러 생태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 많이 해도 나가는 돈이 많으면 국가가 튼실해진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 기관망, 통신망도 어떻게든 우리가 국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지금 이제 SK하고 우리가 통신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통신 관련된 우리가 민간에서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논쟁이 있잖아요.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국가가 과감하게 저는 이 통신망 투자를 민간에게만 할 일이 아니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략적으로 저궤도 위성 우리나라에 필요한 저궤도 위성하고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인도네시아 전체를 그 저궤도 위성을 깔아준다고 했으니까 뭔가 5G, 6G에서는 미국과 결합하는 서비스 형태를 만들어내든지 뭔가 이게 통신 분야에서의 새로운 거를 과감하게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뭐 로봇이 돌아다니든지 맞습니다. 28GHz 이런 걸 많이 깔아야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가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정부가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장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한 선진국 반열에 있었는데 중국의 화웨이가 워낙 이제 파괴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잠시 기업 입장에서도 좀 주춤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우리나라 경제의 제조 역량 그리고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제일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경량화를 고민해야 됩니다. 경량화. 예, 예전처럼 더 많은 달러 벌어와서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뭐 누리고 이런 거는 더 이상 감당 안 될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적어지고 있는 인구와 그리고 우리도 성장도 예전만 못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어렵게 벌어온 달러를 다시 석유 사오고
또 무슨 미국의 무슨 서버라든가 저궤도 위성 이용망으로 다 써버리고 이거 남는 게 없다. 그렇죠. 너무 피곤한 경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벌어온 달러를 아끼기 위해서도 우리가 석유 사오고 하는데 돈을 절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궤도 위성과 같은 것들이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통신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한다는 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코스트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로봇이 결국은 AI 시대에 앞으로 무엇이 부가가치를 낼 것인가라는 건 세계적으로 다 피지컬 로봇이다. 네. 피지컬 AI다, 로봇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다크 팩토리가 불가피한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미국도 미국 내 여러 곳에 다크 팩토리를 건립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샤오미를 비롯해서 다크 팩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가동하고 있고요. 이미 전 세계 등대 공장이라고 해서 가장 첨단 공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과 이제 제조 부분에서 경쟁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효율성 부분에선 다크 팩토리를 지향하지 않고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박 교수라는 양반 그럼 일자리는 어디서 생기고 노동자는 뭐 먹고 살까? 그럼 노동자는 뭘로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 기업들도 결국 그렇게 해서 만든 물건을 어디다 팔아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사는데 그럼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자, 그런데 조금이라도 직접 가게나 뭐 상가나 조그만 회사라도 직접 경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기업은요. 그걸 기업에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기업은 다음 달 돈 어떻게 벌어서 직원들 월급 어떻게 펑크나지 않게끔 할지 내년엔 뭘로 벌지 그것만 고민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내년에도 돈 벌 수 있는 게 다크팩토리라면 기업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소외받거나 이탈하거나 어려워진 국민들을 처리하는 건 국가가 할 일이에요. 국가가 그러니까 뭔가 대타협을 이루어줘야 될 텐데. 그렇죠. 아니면 세금을 어떻게 징수해서 로봇의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탈한 분들을 케어라는 건 국가가 해야지. 지금 이렇게 치열한 경쟁 국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뛰어다니면서 경쟁하기도 어려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해야 될 고민까지도 지워지면서 니들이 사회적 대타협까지도 모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라. 저는 그거는 기업에게는 좀 가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기업이 해야 될 역할과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좀 나눠야 된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세계적인 그 AI 투자가 일어나는 거 보면은 구글 내년에 500조, 우리는 150조 펀드 한다고 하지만은 뭐 메타 몇백조, 뭐 경투자, 뭐 이게 세계적인 거의 이 쩐의 전쟁과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에서 우리가 뭔가 살아남고 미래 의미 있는 교수를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이제 오늘 국민연금이 1,400조가 됐는데 뭔가 세계적인 국부펀드, 뭐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중동의 국부펀드나 뭐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나 이런 거랑 뭔가 연대해서 새로운 미래 기술로 투자하는 뭔가 이게 전 세계 지구 전체를 쓰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방금 열거해 주셨던 노르웨이, 싱가포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 국가들 모두 대부분의 국가가요. 1등 교역국 미국, 2등 중국, 아니면 1등 중국, 2등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샌드위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두 국가의 힘의 싸움에, 즉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본인들도 이 두 국가의 의존도들을 낮추고 싶은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은 우리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지도 많고, 그리고 그런 국가들은 한국만큼 제조 역량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대신 노르웨이처럼 자원이 있거나 싱가포르처럼 규제가 약해서 거기에서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또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금융 허브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거기서 투자 자금을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호 보합성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3세계 국가들끼리 같이 투자해서 투자를 같이 해야 과실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국가의 국부펀드들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소버린 AI라든가 소버린 국방에 대한 고민을 한국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 국가들도 우리 양쪽 국가 어디하고도 뭐 너무 이렇게 가까이 지낼 생각 없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하는 것도, 미국도 이것도
나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미국, 중국과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나라들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저기 사우디 국부펀드 책임자 CEO도 만나고 그죠? 로드리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해나가면 도움이 되겠네. 근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보내왔어요. 다크 팩토리가 뭐죠? 아 예. 샤오미에서 그 얼마 전에 만든 그 휴대폰 만드는 공장이 휴대폰이 1초에 만들어져서 하나씩 떨어질 때까지 단 한 명의 사람도 투여되지 않는 무인 공장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무인 공장을 만들고 났더니 샤오미 엔지니어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가 만든 공장은 사람이 일하지 않는 공장인데 조명을 우리가 왜 단 거야? 그래서 조명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없는 공장이 다 해서 다크 팩토리고요. 근데 다크라는 그 의미가 좀 어두운 면도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걸 다크 팩토리라고 안 부르고 슈퍼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슈퍼 팩토리. 소위 이제 로봇을 써서 이제 사람의 고용이 적은 네. 이런 이제 어떤 새로운 로봇 시대가 왔을 때 미래 공장, 미래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이펙을 잘 치렀는데 결국은 미국, 중국의 이 사이에 끼인 나라가 아니고 전략 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이 뭐다. 이걸 만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AI 시대에는요.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네. 이제 군수 방위 시스템과 국가의 모든 인프라가 AI가 관리합니다. 근데 그 AI를 미국 걸 쓰느냐, 중국 걸 쓰느냐는 결국 그 나라는 어느 쪽에 들어갔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 무기 중에 일부는 우리가 양쪽 국가가 잘 지내기 위해서 중국 거 쓰고 일부는 미국 거 쓰고 AI가 중앙에서 다 무인화해서 다 통제하는데 호환이 안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어느 순간인간 양자택일의 사회로 또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린 최대한 뒤로 미뤄야겠죠.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우리는 우리 입장을 표명하는 일들이 이번 에이펙에도 살짝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도 우리 연인하고 헤어질 때도 참 잘 헤어져야 인상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너무 섭섭치 않게 그리고 우리 입장 알죠?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라는 것도 잘 해명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실력이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한국 경제 이런 기술 경쟁도 있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여건에 이런 거 봤을 때 또 하나 국민들이 우리가 이런 거 한 포인트를 가지면은 미래를 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희망을 갖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누구나 일론 머스크처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니콘 기업을 만들면 겁이 났습니다. 왜 우리가 회사를 차리죠?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뭔가 판을 크게 벌려서 큰 성과를 내보려면 어쩔 수 없이 판을 크게 벌리다 보니 나 혼자 할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고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규모가 커지니 내가 감내해야 될 부담과 손실도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사업을 한다, 큰 창업을 한다, 투자를 해본다 하면 야 그러다가 너 집안 말아먹는다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I 로봇을 겁만 내지 마시고요. 이걸 잘 활용하면 이제 내 직원들이 챗 GPT고 퍼플렉시티고 제미나인 거예요. 아, 내 직원이 GPT고 제미나이고 퍼플렉시티다. 네. 그리고 내 종업원이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조금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잘 때도 24시간 일해줄 수 있는 종업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걸 겁만 먹지 마시고 조금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이건 자기주도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주도 삶. 네. 그걸 좀 발휘해서 내가 그동안은 너무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걸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도전이 그 손실 가능한 감내 가능한 손실 범주 안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주로 도전이 가능해졌다. 크게 많은 자본을 들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도 그렇죠. 도전할 수 있는 AI 시대가 왔다. 맞습니다. 왜? 챗 GPT라는 비서
퍼블리시티라는 비서가 그렇죠. 있고. 진짜로요. 네. 저도 이미 그렇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에 그러면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 희망을 가져도 되는가? 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뭘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무섭게 평가했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금융회사가 냈던 보고서인데요. 2050년인가 2070년이 됐었을 때 한국이 잘하면 G2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거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네네. 대전제 조건이 뭔지 아시죠? 통일입니다. 남북 문제를 풀어야 된다.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절반만 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5천만 가지고. 예. 네. 그런데 이 5천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 그동안 아쉬웠던 거. 그때 그것만 바로 잡았어도 이런 부동산 문제 없었을 텐데 뭐 없었을 텐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절반을 안 해봤잖아. 안 하고 놔뒀잖아요. 그분들과 같이 한번 도모하면 훨씬 파괴력 있지 않을까요? 북한에 3천만 하고 그러면 독일만한 인구인데. 그러면서 더 미래 신성장 동력은 독일은 없지만 우린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원전, 뭐 미래 자동차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를 많은 젊은이들 보면 일부는 그걸 비용으로 보는데 그게 네. 아니고 기회다. 그럼요. 기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잠시 지금 자신감을 가지시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번에 에이펙을 보면서 많은 외신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외신이 주목하는 것은 작년에 그 군사 구테타가 일어나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이 딛고 1년 만에 에이펙이라고 하면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위상이 추락된 이 에이펙을 경주라는 고도에서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전 세계의 정상들의 외교를 펴나가는 걸 보고 한국 국민도 대단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대단하고 또 한국에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이걸 1년 만에 딛고 일어섰다는 게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 이런 외신의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우리가 IMF 때 그 어려운 시기에 박세리 선수의 저 동영상 하나가 희망이었거든요. 우리 한번 해보고 도전해서 이 멋진 나라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정훈 교수님 희망찬 이야기, 섬세한 얘기, 정확한 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